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재심의하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10대 2의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 처분 결론이 나왔습니다. 14시간 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갔는데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법력권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헌법 규정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50%씩 반영해 100% 무선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조사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공무원 23명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LH 공급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받은 전 직원이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해 감사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조금 전 여론조사 방식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어제까지 서로 양보하겠다고 경쟁했던 만큼 누가 얼마나 양보했을지 궁금하실 텐데 이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오늘은 어젯밤 나온 한명숙 사건 관련 대검 회의 결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이걸 다시 살펴보라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지휘에 따라 어제 대검찰청에서 회의가 열렸죠. 14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까지 했는데 10대 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불기소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박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도 이미 검찰이 내렸던 것과 같은 결론이 또 나온 겁니다. 이제 관심은 여권이 여기서 한명숙 구명을 위한 집단적 움직임을 멈출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지 여기에 쏠리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어젯밤 11시 반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격론 끝에 합의엔 실패한 검찰 고위 간부들은 대검 예규에 따라 표결에 들어갔고 10대 2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불기소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기소 의견을 낸 사람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기존 대검의 결론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박범계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열렸습니다.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김아무개의 혐의 유무 그리고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대검 예규를 근거로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여시키면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고검장 6명 등 총 14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소를 주장했던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직접 나와 의견을 펼쳤고 이번 사건을 조사한 허정수 감찰 3과장과 당시 수사팀 검사도 나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행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결론이 나온 만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겠다는 결정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회의에는 이문정 검사를 비롯해 추미애 전 장관과 가까운 걸로 분류됐던 대검 부장들까지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성이 오갈 정도로 회의와 표결 과정 모두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데 10대 2라는 결론을 보면 친정부 성향의 검사 중 상당수도 이 사건을 기소하는 데는 반대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박범계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느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표결에 들어간 것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갑자기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고성과 함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부장은 기존에 기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었기 때문에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조남관 총장 대행과 함께 표결에서 빠지기로 했었습니다. 투표를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종근 형사부장만 무기명 투표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검장 6명이 기명 투표를 요구하면서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대행이 위원장 자격으로 투표 방식을 정하겠다고 하자 한 부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고 또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한동수 부장과 조남관 대행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방식은 기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결과 무혐의 불기소는 10표였고 기소 2표, 기권도 2표가 나왔습니다. 고검장 6명은 모두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를 하자는 의견은 한동수 부장을 포함해 2표뿐이었습니다. 대검 부장 7명 중 상당수가 친정부 성향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2명을 제외한 5명은 무혐의나 기권의 표를 던졌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 박범계 장관의 이번 지휘권 발동은 법조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여당 의원 출신이 법무장관으로 와서 이미 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낸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지휘했기 때문인데 이게 어제 회의에서도 다시 불기소로 결론이 나면서 지휘권 남발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 장관에게 남은 카드는 뭔지 권형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젯밤 대검 회의 결과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젯밤 퇴근길에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수용하겠느냐란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해본 적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결과가 나온 뒤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박 장관이 감찰 카드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의 불씨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등을 지적하며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 부당한 수사 절차 및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고 박 장관의 인사카드는 검찰총장 임명이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인사가 원포인트였던 만큼 총장 임명 이후 이루어질 간부 인사는 큰 폭의 물갈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검 회의에서 무혐의에 투표한 간부에 대해 어떻게 인사할지도 관심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여권이 이렇게 한명숙 전 총리 구명에 집착하는 건 진보 진영의 대모로 꼽히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표로 받아서 동생의 전세금으로 쓴 사실이 법원에서 드러났지만 중요한 증언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큰 그림이 있다는 분석이 있죠. 한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멈추지 않는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 논란에 맞췄습니다. 전원 합의체까지 소집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검토했던 대법원.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 수표라는 뚜렷한 물증까지 나왔지만 한 전 총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민주당도 재판부를 비판하며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을 걱정해서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한 전 총리 뇌물 사건. 하지만 2020년 4월 슈퍼 여당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검사들이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서 위증을 강요했다는 한 재소자의 진정.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며 한명숙 구하기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여당은 즉시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감찰부에 사건을 보냈습니다.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 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8개월 넘게 이어진 중앙지검과 대검의 조사 결과는 또다시 무혐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다시 발동해 기소 여부를 재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결론의 적정성마저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한명숙 구하기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잘못된 수사 관행을 보자는 것이라고 했죠. 일부 언론이나 일부의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검 부장과 고검장 회의에서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처분이 옳다는 의견을 냅니다. 야당은 즉시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2번 죽였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검사 윤석열이 물러나니 조남관 정치검사가 채웠다며 검찰에 대한 공격으로 맞받았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마지막 재소자의 공소시효는 오는 월요일 자정까지. 여권은 한명숙 구하기 3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이 여권과 검찰 간에는 또 다른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범여권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검찰을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걸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안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려는 범여권에 검찰이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법여권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에 정면 반대하는 입장을 야당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여권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등 제한된 권한만 남은 검찰청마저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제도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12조, 16조엔 검사가, 89조엔 검찰총장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건 헌법 규정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이어 수사는 기소를 위한 사실규명 행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연관성이 있다며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이 명문화돼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의 준비 과정의 수사와 또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추윤 갈등 이후 검찰과 갈등 관리에 나섰던 정부 역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윤 전 총장에 이어 조남관 총장 대행까지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검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이번엔 야권 단일화 합의 소식입니다. 어제 서로 양보 경쟁을 했던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진통 끝에 단일화 룰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각에 양보 선언을 하면서 누구의 양보안으로 합의를 볼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엔 오세훈 후보가 더 많은 양보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요구했던 방식에 가깝게 여론조사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양측은 내일 만나서 여론조사 문구를 최종 확정하고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2일이나 23일에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룰 협상의 마지막 허들을 넘었습니다. 안 후보가 주장해온 무선전화 100% 제한을 수용했고 마지막까지 쟁점이던 경쟁력, 적합도 조사는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50%씩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안 후보 측이 받을 수 있다고 했던 안이어서 오 후보가 대폭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 후보 측은 여기에 더해 여론조사 표본수를 변경하자고 요구하면서 유선 5%를 넣을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오 후보 측은 유선은 양보하고 새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구체적인 문구를 확정하고 이르면 내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일이나 23일엔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됩니다. 두 후보는 어젯밤 30여 분간 만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 전까지 반드시 단일화를 마무리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반드시 한 명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론조사를 다 끝내자. 야권이 굉장히 힘든 선거여서 하루라도 빨리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 겨우 해볼만 할 겁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친여 성향 온라인 매체에 출연해 지지율이 한 번 떨어졌다 올라가는 맛도 있어야 한다며 지지율 반등을 자신했습니다. LH 사태에 이어 야권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당은 지지층 결집으로 판세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 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주요 일간지에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이런 익명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러자 선관위가 광고를 낸 시민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출석 조사를 통보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문제 삼은 일간지 전면 광고입니다.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에게 고합니다란 제목으로 익명의 한 시민이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편법과 특권으로 재산을 불린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광고를 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광고를 금지한다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법에 일단은 저촉된다고 이제 판단은 됐으니까. 하지만 A씨는 나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습니다. 내 개인 의견을 내가 한 거다. 부당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건 국민의 표현의 자유거든. 야당에선 선관위가 문재인 정권 홍보를 관리하는 문관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억지 선거법 조항으로 억압해 선관위의 공정과 중립으로 대표되는 권위와 무게를 상실케 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번 선거 전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더해 정치권에서 추가로 현금 공약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로금을 주겠다고 발표했고 오세훈 후보도 앞서 안심소득제를 공약했습니다. 정치부 최원희 기자와 함께 실효성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보면 디지털 화폐로 주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네, 블록체인 방식으로 주겠다는 건데요. 개념 좀 생소하시죠? 비트코인처럼 거래 내역을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줄 때와 달리 소위 상품권 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 이외의 목적으로는 쓸 수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하지만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전 국민 9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60세 이상의 경우 그 비중이 78%로 뚝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박 후보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이나 어린이의 경우 기존 결제 수단 등 보안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 지급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1인당 10만 원씩 주면은 결국엔 총 1조 원의 돈이 필요한 건데 네. 서울시에 그 정도 여유 자금이 있습니까? 네, 박 후보는 서울시에 1조 3,100억 원 정도 여유 재원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시스템 구축과 집행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연이은 부정과 비리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허탈과 분노를 돈 10만 원으로 회유하는 건 서울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표를 돈으로 주고 돈으로 산다, 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할 텐데, 자, 어쨌든 1조 원이나 풀게 되면은 그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학계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KDI는요, 100만 원 중에 20에서 30만 원만 소비에 쓰여서 경기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면서 차라리 피해 업종에 몰아주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낫다고 봤습니다. 전 국민이나 보편적인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정 소요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건전성을 약화시켜서. 자,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안심소득,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저소득층에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입니다.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 미달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연소득 2천만 원인 4인 가구인
4인 가구면요. 중위소득 6천만 원과 차액의 절반인 2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시기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은 늘어나겠죠. 예산은 11조 3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기존 복지 제도와의 통폐합이 과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자, 그럼 안철수 후보는 어떤 현금 공약이 있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도 공약이 있는데요.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최대 월 40만 원을 주겠다는 손주 돌봄 수당도 있고요. 연 1,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청년들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지원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청년주택 쿠폰 공약도 내놨습니다. 자, 이런 현금 공약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부작용도 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원희 기자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여다보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 결과 23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들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새로 내사에 착수한 투기 의심자는 23명. 이 중 공무원은 광명시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이고 공사 직원은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와 과천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각각 1명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땅은 모두 32필지로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이전부터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되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개발 업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등 8,700여 명이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2명의 명단도 넘겨받았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23명의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도경찰청에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LH 직원들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 경기 남부경찰청은 주말에도 자료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LH 직원 10명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 조사한 뒤 다음 주 안에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LH 공급주택을 15채 싹쓸이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이 그 사실을 숨긴 채 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현재 감사 책임자로서 다른 직원들의 비위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LH 전 직원 A씨가 LH에 근무할 당시 사들인 아파트 목록입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본인과 가족 명의로 무려 15채의 LH 공급주택을 무더기로 매입했고 순번 추첨 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후 A씨는 LH 내부 감사에서 의무사항인 분양 내역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2018년에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 무려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에 성공합니다. 지원 당시 경력 증명서에 전 직장의 상벌 내역을 필수로 쓰도록 되어 있었지만 LH에서 상을 받은 내역만 알리고 징계 사실은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고의적으로 은퇴하려고 했다기보다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 내용들이 누락이 됐던 거고요. A씨는 현재 다른 직원들의 비위를 적발하는 감사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있었는데 그거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거는 시스템상에 보완할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업 측은 A씨의 사례가 채용 취소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항체가 생기려면 접종을 2차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유럽의약품청은 백신과 혈전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주의사항을 몇 가지 꼽았는데요. 국내에서 접종 후 혈전증을 보인 20대가 그 사례에 해당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국내 화이자 백신 1호 접종자였던 코로나19 병동 미화원 정미경 씨. 3주 후인 오늘 다시 첫 2차 접종자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1번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리기 많이 떨렸는데 오늘 2차는 너무 편안하게 맞았어요. 오늘 하루 코로나19 병동 의료진 320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 초엔 면역을 확보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항체가 이제 최고치에 도달하는 게 보통 한 1, 2주 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유럽과 WHO 등의 평가 내용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접종 후 뇌혈전이 발견된 20대 사례가 유럽의약품청이 접종과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주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진행이 되면 시도 신속대응팀, 그다음에 중앙의 피해조사반의 심의를 통해서 관련성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에. 다음 주부턴 요양병원의 65세 이상 고령층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오는 23일엔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이 부회장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맹장의 끝부위인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심할 경우 복막으로 번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 부회장은 큰 문제 없이 회복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앞서 구속된 기간까지 포함해 형량의 절반을 넘은 1년 2개월을 복역한 상태. 때문에 일부에선 형량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능한 가석방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형량의 3분의 1을 채워야 가석방이 받아들여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이 뇌물죄 등에 대해선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역시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통보한 5년 취업 제한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곧바로 적용해 부회장직을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제 회의를 연 삼성준법감시위는 법 규정이 불명확하다면서도 법을 위배하지 않도록 삼성에 권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노인이 달리던 버스에 깔려 수십 미터를 끌려가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은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청량리역 주변 왕복 8차선 도로. 아침 7시 46분쯤 버스 전용 차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 A씨가 달리던 버스에 깔렸습니다. 무단횡단하시다가 갑자기 쳐가지고 버스가 끌고 나갔고요. A씨를 친 버스는 수십 미터를 더 달리다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해 A씨를 구조했지만 버스 앞쪽 바퀴를 에어로 119 차들이 들어 올리더라고요. 차 밑에 앞바퀴 뒤쪽에 그 할머니를 이렇게 꺼내시더라고.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릅니다. 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자정을 막 지난 시각, 경기도 여주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우스 9개 동 전부와 임야 300평을 태웠습니다. 부산 서구에선 SUV 차량이 상가 1층 미용실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네, 조금 전 저녁 6시 9분쯤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과도 멀지 않은 곳이어서 우려가 큰데요. 자세한 소식은 보도본부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야기현 일부 지역에선 400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미야기현이 위치한 도호쿠 지역 열차의 운행은 중단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미야기현 일대에는 쓰나미주의보와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9분쯤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0km입니다.
이로 인해 미야기현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인접한 후쿠시마현과 이와테현 일부 지역에선 진도 5약의 흔들림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현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타격을 입은 폐원전이 위치한 곳이어서 이번 지진에 따른 원전 피해가 없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원전 연료 수조에서 물이 넘치고 경납 용기가 손상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에 이번 지진에 따른 이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범에 희생된 한국 국적자 등 한국계 4명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틀랜타를 찾아서 아시아계 민심을 다독였는데 전용기에 오르면서 휘청이다 넘어져 건강 이상 우려가 나왔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으로 숨진 한국계 여성은 70대 1명, 60대 2명, 50대 1명입니다. 한국 국적자가 1명, 3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추정된다고 현지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한 희생자의 아들은 어머니를 잃게 돼 동생과 둘만 남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Losing her has put a new lens on my eyes on the amount of hate that exists in our world, he wrote.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선 아시아계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뷰즈를 당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화가 나요. 바이든 대통령은 애틀랜타를 찾아 아시아계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연설에선 인종주의와 증오는 미국 사회의 추악한 독이라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Our silence is complicity. We have to speak out. We have to act. 바이든 대통령은 애틀랜타행 전용기에 오르면서 3번이나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백악관은 바람 때문이었다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미중 첫 고위급 회담이 거친 설전을 벌인 끝에 결국 공동성명 발표도 없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관계가 예상되는데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설전으로 시작한 미중 고위급 회담은 결국 공동성명 채택 없이 끝났습니다. We expected to have tough and direct talks on a wide range of issues, and that's exactly what we had. 양측은 이틀 동안 3차례 만났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我们之间还是存在着一些重要的分歧。 첫 대면부터 취재진을 앞에 두고 손가락질과 거친 발언이 오갔고 서로가 문제라는 비방전은 회담장은 물론 미중 본토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所以双方从一开始在开场白的时候就充满了火药味和戏剧色彩。 Letting the theatrics from the other side stop us from doing what we were intending to do in Alaska. 다만 이번에 의제로 다룬 북한 문제 등에선 향후 양국이 협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We were also able to have a very candid conversation over these many hours on an expansive agenda on Iran, on North Korea. 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 언론은 험난한 미중 관계를 예고한다고 했지만 중국 매체들은 미국의 생각을 바꾸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자평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사퇴한 이후 외부 활동 없이 집에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어떤 정치적 구상을 갖고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죠. 그의 대리인은 4월까지는 별다른 행보가 없을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저희가 윤 전 총장이 요즘 어떤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지 측근들을 통해 취재했습니다. 우선 그간 친분이 있는 각계 인사들이 경제,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공부할 만한 자료들을 보내고 있고 윤 전 총장은 그걸 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그가 특히 관심을 갖는 화두는 사회 통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먼저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이어서 뉴스야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책과 보고서를 읽으며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정치는 물론 경제와 복지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보고 자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이란 화두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접촉한 지인들에게 저출산이나 부동산도 큰 문제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건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이라며 누가 어떤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회 통합과 화합이 돼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과의 소통도 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과 고시 공부를 함께한 연세대 출신 인사들이 줄을 이루는 가운데 해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과도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치 사회 트렌드에 관심을 보이며 주변의 청년들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축적의 시간을 가진 윤 전 총장이 4월 재보선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상식의 회복이 중요입니다. 예, 조금 전 리포트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두고 열공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상식의 회복 이것도 강조한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회에서 또 출근길에서 여러 차례 작심 발언을 쏟아내 화제가 됐었죠. 앵커께서는 윤 전 총장이 가장 강조했던 가치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런 거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 차례 사실 법치, 헌법 정신 이런 거를 강조했었죠. 그런데 윤 전 총장이 국민에게 강조하고 싶은 가치는 바로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달 초 사퇴 당시 발언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저 때도 헌법, 법치 이런 말들이 더 크게 들렸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이걸 강조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지인에 따르면 그는 최근 법치나 헌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면서 상식이 훨씬 더 강한 개념이다. 상식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사회 통합, 상식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가치긴 한데 왜 윤 전 총장이 이걸 강조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뭔지 취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조국 사태 또 추윤 갈등으로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정권을 향한 수사와도 관련이 있었죠. 윤 전 총장의 경우 그 논란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식의 회복을 통해서 사회 통합으로 가는 게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윤 전 총장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국민을 위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왔죠.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실종이라고 판단하고 어떤 정책이 있으면 정책 자체뿐 아니라 정책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4월이 지나면 어쨌든 이런 생각들, 구상들을 정리해서 어떤 시대 정신으로 본인이 구상으로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군요. 네, 이 관계자에 따르면요. 윤 전 총장은 책 집필과 강연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처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예. 그런데 김 씨는 혹시라도 남편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나는 괜찮으니까 남편 때문이라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부인에게 자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집안에만 있는 게 좀 답답하긴 할 텐데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까? 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요즘에 하는 일이 딱 4가지라고 합니다. 4가지요? 네, 예. 첫째가 바로 공부고요. 둘째가 요리, 또 요리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고 셋째는 7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 돌보기, 마지막 넷째가 강아지 유튜브 보기라고 합니다. 예.
강아지 유튜브.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 상식의 회복이 중요의 느낌표는 Be calm and strong입니다. 영어네요. 예.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설마 모를까 봐요. 네. 뭐 예. 무슨 뜻인지 침착하고 강해지자. 네, 맞는데요. 이게 바로 3개월째, 석 달째 유죄 중인 윤석열 전 총장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입니다. 이 자맹을 이어가면서 도약을 준비하는 윤 전 총장의 현재 상황을 대변해 준 듯합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을 당대표로입니다. 예. 이제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가 사실상 이제 끝나게 되고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치러질 텐데 네. 김종인 위원장을 뭐 이렇게 추대한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일단 표면적으로 봐서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방해꾼이 등장해가지고 이 일을 그르칠 것이라는 것을 1년 동안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번절만 시켰지. 이제 고문들 그리고 중진들 분위기가 저런데 초선들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지금처럼 국민의 관심을 받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주목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김 위원장의 공이 크다는 의견이 이 초선들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초선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급부상하던 초반에 김 위원장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면서 오세훈 후보가 경선을 통해 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게 바로 김 위원장 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02명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이 그 중에 이제 58명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의 이제 집단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분들이 지금 김 위원장을 대표로 추대하는데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특히 당 쇄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기존 중진들보다는 김 위원장이 더 적임이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차례 이제 김 위원장에게 이런 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난 무조건 재보선 끝나면 집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 위원장은 본인은 줄곧 선거 후에 나는 사라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궐선거만 끝나고 나면은 나는 사라질 거예요. 별로 매력이 없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강경 우파 진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제 당의 정체성을 허물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또 대선을 위해서는 중도 확장이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이 간판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마땅한 대표감이 없는 게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을 당대표로의 느낌표는 붙들면 못 이기는 척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김종인을 당대표로 추대하라는 다른 사람의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해서 당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수로 눌렀다고 말한 바 있지만 당내에서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대선도 같이 맡아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못 이기는 척 김 위원장이 대표직을 수락할 거란 말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뭐 노정객 속마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선거 결과부터 보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 여자 배구 정규리그 우승을 놓쳐 반격을 노리고 있는 흥국생명이 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쌍둥이 자매 학교폭력 논란 이후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김연경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세트스코어 1대1 상황. 오른손잡이 김연경이 왼손 스파이크로 득점을 뽑아냅니다. 상대 외국인 선수 라자레바의 후위 공격을 차단하고서는 특유의 비행기 세리머니까지 선보입니다. 12년 만에 국내 봄 배구에 나선 김연경. 오른손, 왼손 가릴 것 없이 흥국생명의 공격을 이끌며 29득점. 포스트 시즌 통산 공격 500점을 달성한 선수에도 역대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흥국생명의 3대1 승리. 시즌 도중 이재영, 이다영의 학폭 논란이 터졌고 이들이 이탈하면서 팀이 크게 휘청거렸지만 위기의 순간 포스트 시즌 첫 경기에 리더 김연경이 또 한 번 에이스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네, 선수들 모두가 너무 오늘 잘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2차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여자 배구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경우는 15번 중 15번 전부입니다.
3전 2선승제의 플레이오프. 흥국생명은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이제 1승만을 남겼습니다. 2차전은 오는 22일 기업은행의 홈인 화성에서 벌어집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I believe my failure in that case was that I didn't follow up, that I should have done more, that I had an obligation to do more. 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반성문을 보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이 무죄로 드러나자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써서 공개한 겁니다. 이후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이 장면은 뉴스를 통해 내보내졌습니다. 이처럼 좋은 사과는 먼저 내 잘못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전달하는 것이라고 언어학자 바티스텔라 교수는 말합니다. 250여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또한 잘못을 인정하라고 외쳤습니다. 박 전 시장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괴롭다면서요. 아마 이런 말들 때문이었겠죠.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맑은 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여당에서 사과, 사죄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당 차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입니다.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 주장했던 여성 의원 3명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사퇴한 과정도 그 이후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남인순 의원님이랑 그런 분들도 다 같이 가시겠다는 의미신지요?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우울해요. 고민정 의원 사태로 20만 표는 날아갔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지자들의 댓글을 언급한 것이라지만 이 와중에 표 이야기라니요. 한 시인이 가을 사과에 빗대 사과와 용서에 대해 고찰을 합니다. 사과는 사과를 갖고 하는 것도 입이나 손바닥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사과를 하고 싶다면 용서 받을 때까지 늦가을 사과나무처럼 서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피해자가 사과를 기다리며 늦가을 사과나무처럼 발갛게 익어가도록 외롭게 서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다면서 말입니다. 그 기다림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용서하고 싶다였습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 곳곳에 봄비가 내렸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이어지다가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비 대신 바람이 매섭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 지역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질 텐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이번 바람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은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전주가 10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최고 4m까지 예상됨에 따라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바람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화요일부터는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